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블루 30회입니다. 네, 오늘은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 토트넘이 졌습니다. 네, 누누 감독에 대해서 많은 또 실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경기 내용으로 되겠느냐, 올 시즌 심한 압박감을 받을 타이밍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솔샤르 감독이 리버풀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누누 감독이 약간 묻혔어요. 네. 누누 감독이 좋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솔샤르 감독 이슈만큼 지금 토트넘의 누누 감독도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부터는 수뇌부들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토트넘 팬들 많이 오셨는데요. 토트넘 팬들과 한번 그 이야기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호든드님, 네, 호이비에르의 팬이신가 보네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누누 감독의 롱패스를 이용한 빌드업은 울버햄튼에서는 비교적 전 잘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토트넘에서는 이게 왜 안 통하는지 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울버햄튼 시절에는 팬들이 잘 아시다시피 3-4-3 운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롱패스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죠. 5백이 조금 내려앉아 수비하다가도 전환 시에는 비교적 롱패스 비율이 있었죠. 그 측면 윙포드들의 개인적인 드리블 돌파에 의해서 역습 운영을 많이 했고, 라울 히메네즈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활동폭을 넓히면서 거기서 또 사이드로 전개하는 루트에서 찬스를 잡기도 했습니다. 또 세컨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울버햄튼 시절은 점유율을 많이 갖지 않고, 울버햄튼이 점유율을 주도하는 경기 운영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수비 숫자를 좀 갖춰 놓은 밸런스 하에서 윙포워드들의 개인 능력, 또 라울 히메네즈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한 그런 효율적인 역습 위주의 운영을 했죠. 하지만 이제 토트넘에 와서는 롱패스를 간간히 섞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누누 감독이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컨셉화에서 혼란스러운 시즌 초반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토트넘에 왔을 때는 토트넘 팬들은 뭘 바랐을까요? 누누 감독에게 우리 여기는 울버햄튼이 아니고 토트넘이다. 무리뉴 감독 시절을 또 겪었던 토트넘 팬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원한다. 그리고 보드진인도 그러한 공격적인 토트넘의 원래 그 전통적인 DNA, 팀 색깔대로 좀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하고 화끈한 경기를 바란다 라고 했고, 누누 감독도 인터뷰는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제 누누 감독은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 시절에 어떤 활용을 했던 그런 전술 패턴을 그대로 쓰기에는 분명히 눈치가 좀 보였거나 부담이 있었겠죠. 그대로 3백을 들고 오면 팬들이 거봐, 너 또 3백 쓸 거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원투펀치에서도 제가 토트넘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아마 전술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4백 운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누누 감독은 역시 4백 운영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울버햄튼 시절에 4백을 안 쓴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 부상, 라울 히메네즈의 장기 부상이나 여러 원인들이 섞이면서 썼던 것이고, 본인은 그 전까지 계속 3백 운영을 했었죠. 토트넘이란 팀은 사실은 조금 더 자기신들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아래인 팀들이 프리미어리그에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또 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하위권 팀과의 경기는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해서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사실 누누 감독은 그런 축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투펀치 시간에도 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과연 누누 감독이 그런 축구를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미친 척하고 잘할 수도 있다 했는데 뚜껑을 열고 지금 리그 9라운드죠. 9경기를 끝난 시점을 보면 역시 누누 감독은 이런 축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그거는 이제 경기 내용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4백 운영 하에서 6라운드까지는 4-3-3 운영, 중앙을 지향적으로 3명의 중앙 미드필더와 3톱이 중앙지향적으로 좁혀서 운영이 되는 4-3-3 운영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사이드 쪽에 커버 범위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4-2-3-1, 2선을 넓게 좀 벌려서 수비할 때는 4-2-3-1 형태로 또 수비 방식을 바꿔서 또 운영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경기를 뭐 주도했다? 상대 진영에서 점유율을 갖고 주도한 흐름은 거의 나오질 않았고요. 롱볼을 활용한 운영에 있어서도 재미를 못 봤죠. 네, 전체적인 빌드업 체계가 뭐 세컨볼이 들어가더라도 허리 라인에서는 뭐 확실하게 그 세컨볼 위치, 높은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좁은 간격 하에서 세컨볼을 따낸다거나 하는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난 시즌에 잘 됐던 손흥민과 케인의 그 컨비네이션에 의한 케인의 활동 범위를 활용한 그런 손흥민의 배후 침투, 이런 것도 잘 활용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케인의 어떤 컨디션과 또 케인 선수의 또 올 시즌 폼과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는 그 롱볼에 대한 공격 운영에서는 잘 되지 않은 건 맞죠. 네, 그 정도로만 일단 얘기할게요. 네, 다른 분요. 여보세요? 네, 안태영님 반갑습니다. 토트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중원 싸움에서 너무 밀린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공격을 진행할 때도 전형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서 공격도 진행이 원활하지도 않고, 그런 중원의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지. 빌드업 체계에 대한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일어설게요. 네, 경기 내용적으로 올 시즌 토트넘의 운영을 봤을 때 1라운드 맨시티전 4-3-3 운영이었어요. 네, 3명의 중앙 미드필더 상당히 중앙지향적으로 좁혀놓고 3톱도 윙포드도 중앙지향적으로 3명이 딱 좁혀져서, 네, 중앙 쪽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밸런스, 중앙 쪽을 틀어막고 사이드로 공을 몰겠다, 그런 밸런스에서 운영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또 빠른 역습 전환을 통해서 이 경기가 첫 경기였잖아요, 누누 감독. 근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그 결승골이 터지면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가 누누 감독 지금 상대에 따라서 맞춤형 전술을 잘 짜갖고 왔네. 조금 지켜봐야겠다. 가능성이 약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결과를 냈어요. 근데 2라운드 울브스전이었죠? 울브스전에서는 똑같이 4-3-3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 중앙지향적으로 딱 좁혀놓고 경기 운영을 했는데 1대0으로 이기긴 이겼어요. 알리 선수 PK 골로. 네, PK 하나 만들어서 알리가 PK로 이겼는데 1대0으로 이기긴 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날 울버햄튼에게 슈팅을 제 기억에 25개인가? 그 이상을 허용했어요. 엄청 밀렸습니다. 울버햄튼이 결정적인 찬스들을 계속 못 넣었어요. 내용적으로 이 경기를 볼 때 저도 느낀 건 이 감독은 상대에 따라서 게임 플랜을 맞춰서 전술 변화, 선수들의 어떤 포지셔닝 변화, 또 압박의 어떤 위치, 이런 거를 하는 감독은 아니구나. 왜? 1차전하고 비슷했거든요. 전술 운영 형태가. 그냥 똑같이 중앙지향적인 4-3-3. 이긴 경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울버햄튼전은. 왓포드전도 그랬어요. 네, 처음에 3연승을 하긴 했지만 다 1대0 승리였죠. 네, 근데 왓포드전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경쟁력이 좀 있는 구조인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4라운드부터 연패에 들어가죠. 네, 팰리스전이 이 경기에서 슈팅을 2개밖에 못 때렸죠. 토트넘이. 네, 슈팅 숫자가 2대18. 네, 팰리스는 18개. 완전히 밀리는 운영입니다. 5라운드 첼시전도 0대3. 이 팰리스전도 0대3. 첼시전도 0대3. 네, 똑같은 운영이었어요. 4-3-3 운영. 그리고 아스날전에 이제 쌓였던 분노들이 폭발을 했죠. 특히 전반전 내용에 있어서 똑같이 4-3-3을 들고 나왔는데, 역시 아스날전에서 특히 전반전 내용은 뭐 거의 이 감독은 도대체 기본적인 어떤 4백 운영하에 토트넘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의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감독인지에 대한 의구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중원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예요. 다른 경기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방에 특히 아스날은 전반전을 예를 들면 3톱이 이렇게 있고 중앙지향적이에요. 미드필더가 또 중앙지향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백이 있고. 근데 이렇게 중앙지향적인 빌드업을 할 때 일단 팀 압박을 체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라인 형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라인 형성에서 팀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의 운용도 그 전반전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상대가 빌드업을 하는데 윙포드들이 너무 중앙지향적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사이드 쪽으로 너무 풀기가 좋습니다. 네, 그냥 사이드 공간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쉽게 또 허리 라인도 사이 공간에 그 윙포드들과 이 측면 수비 사이 그쪽 공간도 많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적인 공간조차도 타이트하지 못했어요. 종적으로 횡적으로 공간들을 다 내주고 쉽게 빌드업을 내주는 그런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의 방식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전술적 마킹을 두고 상대 전술 운영에 따라서 이날은 이런 식으로 앞선에서는 빌드업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너는 누구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서 상대 선수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뒤에서는 미드필더 끌고 올라오고 또 수비 라인도 같이 끌고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대인 마킹하는 맨 압박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윙포드들이 사이드 연결되는 루트를 조금 넓게 패스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공간 압박을 하는 지역적 압박, 존 압박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누누 감독은 4백 운영하에 전술 운영 형태에서 이거는 조금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많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특히 아스날전 전반은. 이 이후에 이제 아스날전 이후에 여러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 이후부터는 전술 운영을 4-2-3-1로 바꿨죠. 그러면서 은돔벨레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아스톤 빌라전 뭐 그런 경기 이후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연승을 하면서 약간의 분위기를 좀 바꾸는 흐름으로 가나 싶었습니다만 이 경기에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2대 1승, 3대 2승 뉴캐슬 전도 그랬고 이기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진 못했어요. 네, 빌드업 체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수비에서도 압박에 대한 기본 어떤 구조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빌드업 체계도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레길론 선수를 위로 올렸죠. 빌드업 할 때. 네. 그리고 센터백 2명이 있고 레길론 선수는 조금 위로 올린 상황에서 스킵과 호이비에르 선수를 허리라인에 중용하기 시작했는데 스킵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서 레길론의 빈자리를 조금 메워주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센터백을 도와준다고 약간 내려와서 빌드업을 해요. 상대가 압박을 하니까 빌드업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들이 이 앞에 있는 이선하고의 어떤 연계를 해줘야 될 위치에 못 있고 스킵은 왼쪽으로 빠져 있고 호이비에르는 밑으로 좀 내려와 있고 간격은 이선들은 아예 상대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 사이로 다 올라가 버려 있고 레길론 뭐 손흥민은 중앙지향적으로 들어가 있고 뭐 케인 뭐 다 중앙이 뻥 뚫리는 거예요. 중앙이 수비적인 압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빌드업 체계에 대한 문제도 이 누누 감독은 4백 운영에 있어서의 빌드업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거는 이제 세밀한 빌드업 체계를 가진 뭐 투헬이나 여러 유형의 감독들 그런 감독들은 일단 제외놓고 그냥 일반적인 4백 센터백 빌드업을 하는 감독들의 어떤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도 4백 운영을 하는 노하우가 누누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중앙을 거치는 빌드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뒤로 자꾸 물러서면서 뒤에서 패스가 많고 또 롱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빠른 전환은 요구를 했죠. 네. 빠른 전환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한 번에 배우 공간 손흥민이나 뭐 케인 선수가 수비를 달고 또는 모우라 선수의 그냥 단독 돌파나 이러한 개인 돌파에 의존하고 손흥민 선수의 배우 침투에 의존하고 케인 선수가 달고 어떻게 또 패스 연결을 해주기를 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은돔벨레도 개인 돌파에 의존하고 왜?
연계 움직임, 연계 빌드업. 쉽게 얘기하면 2차 연계, 1차 빌드업이 아니고요. 2차 빌드업. 다시 말해 2차 연계 역할에 대한 개념이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운영이 계속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네. 지난 웨스트햄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후반에 슈팅을 단 한 개도 못 때렸습니다. 네. 박스 안까지 가는 2차 연계, 2차 빌드업의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패스 횟수는 많고 볼 터치는 많지만 상대 파이널 서드, 박스 안까지 투입하는 루트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 내용은 완전히 이건 또 안 좋았죠. 네. 그런 상황으로 9라운드를 마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킹혜사님? 지금 토트넘이 빌드업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2선에서 3선까지 내려와서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를 영입을 해야 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예. 빌드업을 이제 할 때 유벤투스가 미드필더진이 약하거든요. 예. 빌드업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롱볼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보누치 예. 선수 예. 필두로 해가지고 롱볼 때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원 삭제 축구라고 좀 욕도 좀 먹지만 예. 토트넘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가? 왜냐면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에서 가장 좋게 골을 만들어 수 있는 루트는 수비에서 볼 소유권을 얻고 전방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가장 좋은 공간에 선수가 있을 때 바로 연결하면 그게 제일 좋은 공격이에요. 롱볼 축구라는 개념이 사실은 롱볼이라는 게 길게 어떤 그 패스의 길이가 긴 거잖아요. 네, 그 긴 축구가 결국 나쁜 축구라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다이렉트하게 바로 뒷공간을 움직이는 동료에게 바로 연결해서 찬스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 팀의 조직적인 체계가 공격 전환 시에는 상대 진영에서 많은 선수의 숫자가 세컨볼을 따낼 수 있는 구조. 네, 그거는 수비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 공격 라인까지 체계가 세컨볼을 따낼 수 있는 구조로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아예 아마 세컨볼 연습들을 많이 하는 팀들은 세컨볼을 따내는 선수가 지정돼 있고요. 왼쪽에 등치 좋은 선수들이 윙포드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사이드로 풀어서 거기서 세컨볼을 따내는 경우도 있고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또 그렇게 세컨볼을 떨고 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거기서 바로 중원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빠른 전환을 하기 위한 루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의 전술적 패턴에 맞춰서 거기에 맞춤형 전술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는 딱 내려앉아서 수비 조직을 딱 맞추고 있을 때는 매우 수비 조직이 좋은 팀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당탕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상대가 약간 끌고 올라올 때 뒤로 뺐다가 상대 라인을 조금 끌어들인 이후에 때려놓고 거기서 이제 연습했던 세컨볼 패턴에서 허리 싸움이죠. 세컨볼 싸움을 강하게 들어와서 끊어서 거기서부터 수비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거는 어떻게 보면 컨셉 운영이죠. 상대에 따라서. 그래야 이제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운영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운영이 되려면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기 게임 플랜을 짤 때 확실하게 그날 롱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롱볼을 해야 될 때는 어떤 상황에서 롱볼을 한다. 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준비됐던 패턴, 롱볼이 주된 패턴이 된 상황에서의 세컨볼 훈련이 된 상황인지 아니면 전술적 컨셉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한 운영이 된 건지 그런 목적이 뚜렷한 롱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지 않은 롱볼은 압박을 당해서 풀 수가 없어서 그냥 때려놓는 롱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뻥축구인 거죠. 뻥축구. 할 수 없이 때리는 거. 계속 밀려들으니까. 압박에 의해서. 그러면은 약속된 플레이의 롱볼도 될 수가 없고 수비 라인은 뒤로 많이 쳐져 있어서 공수 간격은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세컨볼을 따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은 상대에게 또 소유권을 거의 내주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는 계속 또 주도권을 내주고 상대에게 공격 압박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가 그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누누 감독이 원하는 거는 일단 점유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본인이 주도해서 토트넘 같은 팀에서 주도해서 상대를 이렇게 압도하는 운영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주도를 하는 개념이 점유율은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게 상대 진영에서 점유율을 가져가질 못해요. 도망댕기다가 볼 터치는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 체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그러한 롱볼이 좀 많습니다. 네. 유벤투스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가대사님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 제가 일단 토트넘한테 제일 답답한 거는 일단 플랜 A가 일단 망가졌을 때 그 경기에서 플랜 B가 없다는 것도 사실 너무 뼈저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좀 교체 카드에 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누누 감독이 이제 교체 카드를 이번에 72분에 안토니오한테 골을 먹고 84분쯤에 이제 로셀소랑 힐을 투입을 했는데, 이번 웨스트햄전 그랬죠. 지금 옆 동네 욕먹고 있는 솔샤르나 지금 저희 축구 대표팀 벤투 감독도 솔직히 아무리 이렇게는 솔직히 교체 카드를 쓴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네. 못한 교체 카드를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대해서 좀 약간 저도 약간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 경기도 교체를 그 전 경기는 한 경기도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중에는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리고 그다음에 다시 리그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새로 그 전 리그 베스트가 다시 또 출동을 하는. 제 생각에는 누누 감독이 그렇게 아예 너네들끼리 11명씩 딱딱 나눠줬으니까 아예 다 뛰어라 이런 식으로 아마 내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감독은 상황에 따른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을 또 그때그때 확실히 낼 수가 있어야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플랜이 너무 강하지 않았나. 오늘 경기는 너네 11명이 책임져라.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교체를 하긴 했지만 교체 타이밍이 늦은 건 맞죠. 결과론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체론은 뭐 항상 이제 결과론이 가장 중요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욕먹게 돼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벗어났다라는 건 맞죠. 물론 이제 교체를 안 쓰는 유형의 감독들이 있어요. 뭐 로이 오지슨 감독이나 교체를 잘 안 하는 유형의 감독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있었지만 글쎄요. 토트넘과 같은 클럽은 백업 멤버들의 클래스도 상당히 높은 팀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뉴캐슬전도 그렇고 조금 뭐 앞서고 있는 상황을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계속 또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웨스트햄전도 역시 공격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될 때 그런 플랜 B 자체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 교체 상황에 따른 어떤 대처 능력 또 전술적인 포백에 기반한 응용 능력, 그거는 이제 압박에 대한 기본 전술 이해, 빌드업에 대한 체계. 수뇌부들은 토트넘에서 누누 파라티치 단장하고 이제 랩이랑 같이 얘기해서 데려왔겠죠. 했는데 사실 누누를 데려올 때 수뇌부들의 입장은 누누 감독이 이렇게 전술적으로 훌륭한 감독이다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수뇌부도 뭐 트로피를 뭐 이렇게 들어올린 감독도 아니고, 네, 기대치가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확실히 따라 뭐 이렇게는 자신들도 아마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누 감독에 대해서. 하지만 구단의 경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선수 영입 이적 시장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리가 시켜줬고 파라티치가 해줬기 때문에 케인도 잔류를 시켰고 요 정도 던져주면 그래도 감독이니까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9라운드까지 일단은 봤는데요. 물론 처음이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어떤 능력들을 이렇게 보면 전술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수뇌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표면적인 수치는 지금 5승 4패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대보다 경기를 주도해서 압도했던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경기도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갑자기 확 누누 감독이 뭐 선수들을 장악해서 전술적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급진전해서 발전할 가능성? 물론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패턴대로 본다면 높지 않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용병술에 대한 부분, 교체에 대한 부분, 뭐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분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전술적인 부분보다도 또 선수들하고 구단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보면은 좀 2018, 2019 시즌에 챔스 결승 간 이후부터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경기마다 종종 받아왔는데 강력하게 팀을 끌어내는 주장도 없고 그리고 또 구단의 문제는 조루이스 구단주가 너무 좀 작은 돈 가지고서는 성적을 많이 말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두 가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누누 감독 영입됐을 때 원투펀치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세 무리뉴의 다운그레이드 혹은 더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뭐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누누 감독이 무리뉴 감독 포르투 시절에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무리뉴 감독 레벨은 아니에요. 네, 누누 감독은 그거는 이제 그 투네보도 알 겁니다. 무리뉴 감독은 선수들의 어떤 팀 스피릿을 강화하기 위한 노하우가 상당히 좋았던 감독이에요. 물론 뭐 포체티노 감독이 챔스 결승을 올려놓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무리뉴 감독은 선수의 어떤 밀당,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선수들의 심리를 이끌어서 동기부여를 발현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무리뉴 감독은 상당히 탁월한 감독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누누 감독에게 그 정도를 바라는 거는 무리고요. 네, 누누 감독이 팀 내 안에서 구단 안에서 어떤 정도의 정신적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선수단 내에서 스스로 또 만들 수 있는 팀 스피릿 발현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체계는 지금 제가 볼 땐 뭐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요리스 키퍼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으니까 뭐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센터백들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선수들이 그런 역할 수행할 선수들이 다 나갔으니까 또 그런 것 아니냐. 뭐 물론 갖다 붙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지금 토트넘 내. 그런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은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의 영향이 지금 발생이 됐을 때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 이전 단계부터 이미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다른 기초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먼저 하는 것이고요. 구단이 뭐 돈을 안 주고 조루이스 구단주 얘기를 했지만 이에나 씨가 지금 뭐 거의 팀을 장악하고 있죠. 지분을 거의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루이스가 한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루이스가 그래서 뭐 돈 조금 주고 왜 구단에 그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토트넘에. 네, 그냥 지분자예요. 토트넘에 지금 선수들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 밖에서 그냥 지분 넣어놓고 계시는 분이고요. 실질적인 구단주는 다니엘 레비예요. 다니엘 레비가 ENIC의 한 30%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토트넘을 그 ENIC가 인수를 할 때 주도를 해서 결정적인 주도를 했던 분이고요. 다니엘 레비가 실질적인 구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회장 겸 디렉팅 역할까지도 그동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구단의 지금 재정적인 어떤 플랜이나 또 내년도의 플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선수단에 대한 어떤 문제는 파라티치를 영입을 해서 그 파라티치에게 이름을 좀 시킨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누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감을 갖고 아마 대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파라티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버팀목 역할을 파라티치가 해주면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기 내용이 지속이 되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감독 교체에 대한 현실성이 더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네, 다음 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네, 지금 봤을 때 누누 감독이 성적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경질이 이제 사실상 현실화돼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토트넘의 재정도 그렇고 어떤 우승 가능성에 대한 팀의 외적 평가 상황 그런 네. 것도 그렇고 때 지금 부임할 수 있는 감독들 중에서 이 감독이 오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감독과 그냥 현실적으로 이 감독 정도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은 뭐 좋은 감독이라고 들여오기는 힘든 팀이에요. 토트넘은요. 탑 레벨에 들어가 있는 감독들은 또 자신이 원하는 팀의 개편에 대한 플랜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뭐가 듭니까? 돈이 듭니다. 네.
이 선수들은 방출. 나는 이 선수들을 원한다. 이적을 시켜줘야 되고 네, 돈이 드는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은 우리 소니님이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 상환으로 지금 돌려놓으면서 재정적으로는 뭐 한 해에 그래도 예전에 코로나 전에 한 2천억 냈었나요? 흑자를? 네, 뭐 그 정도까지도 바라면서 지금 경기장에 이제 관중들이 다 들어오고 있고 또 이벤트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플랜 하에 두었던 그 수익 모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또 명명권에 대한 스폰서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결을 다 할 경우에 구단 수익이 내년부터는 늘어나고 네, 거기에 이제 임대후 이적으로 밀어놨던 선수들 이적료 후불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선수단 이적 시장에 대한 어떤 재정적 플랜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되는 단계가 다음 시즌까지는 아직 좀 필요합니다. 토트넘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탑 클래스의 감독을 데려와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할 수가 없는 클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수들을 잘 응용해서 꾸려서 좋은 어떤 팀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자를 찾으려면 찾아야겠죠. 그런 능력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독의 교체 이유에 대한 대안이 쉽진 않은 거고요. 또 그런 감독이 물론 있긴 있어요. 지금 근데 감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감독들을 지금 시즌 중에 또 빼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놀고 있는 감독들을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누누 감독에 대해서 갖고 있긴 하겠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을 경우 상당히 힘들죠. 네. 그럴 때 이제 최악의 선택이 뭐예요? 지난 시즌처럼 라이언 메이슨 감독 때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상황까지는 뭐 원하지 않겠죠. 그 상황에서 뭐 준비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조금 토트넘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숨은 능력자가 꽤 많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름값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숨은 능력자를 좀 잘 찾아서 선수들이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구단 수뇌부에서 같이 만들어 주면서 만약에 감독을 바꾼다면 그렇게 이름값이 높지 않지만 숨은 실력자들도 분명히 있다. 네. 오히려 난 그런 감독이 좀 토트넘에 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토트넘은 워낙 팬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수차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또 계속 자세하게 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중계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투펀치 블루 30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